있죠. 매우 있습니다. 매우 있습니다. 산성이 어떻게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느냐. 먼저 산성이라는 물건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산성의 나라입니다. 남한산성이 가장 유명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삼국시대 때부터 모든 나라에서 산성을 운영해왔고, 모든 왕조에서, 그리고 그 산성은 지금까지 한국인이 외적의 침입에 맞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도 행주산성, 행주대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서는 우리가 비록 실패를 했지만 산성에서 특히 중국군을 막아낸 역사가 굉장히 깊고, 고려거란 전쟁에 있어서도 고려거란 전쟁의 2차 침공, 그 다음에 3차 침공에 있어서도 배후산성들의 존재 없이는 거란군을 그렇게 우리가 압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산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산에 있죠. 한국 산성은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그 산악지형에 따라서 산악지형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해요. 인간의 기술력이. 왜냐하면 안반지대가 너무 단단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경사가 규칙적이지 않고 산이 너무 찌글찌글하고, 이 산맥이나 산맥의 이 지맥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글부글 끓듯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의 형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산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강암과 편마암을 부서뜨리면서 그 부서뜨린 화강암과 편마암을 벽돌로 다시 가공을 해서 그 자리에 산성을 쌓는 것은 너무나 인력으로서 어려운 작업이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산성을 만드는 장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가공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산성을 만들 자리를 완전히 평평하게 깎아서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한 절반쯤만 깎으면서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재료 삼아서 화강과 편마음으로 다시 산성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산성을 세우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외적은 그 험준한 산악지형을 타고 산성까지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성을 마주치게 되는데, 산성은, 우리나라의 산성 같은 경우는 모든 산성이 다 모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형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산맥이라든지 경사라든지 비탈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마다, 같은 산에도 그 장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성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중국과 뭐가 다르냐? 중국의 성 같은 경우는 보잖아요. 그럼 당나라 시대 성이다, 혹은 한나라 시대 성이다, 혹은 송나라 시대 성이다. 그러면 같은 시대 같은 왕조의 성들의 특징이 뭐냐? 레고 같아요. 복붙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드넓은 평지에다가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레고 조립하듯이 성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산성은 그렇게 쌓을 수가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외적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성은 모든 산성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산성은 외적의 입장에서 처음 봤을 때 처음부터 새로 공략법을 수립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산성도 동서남북의 구조가 달라요. 동서남북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킬존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킬존이란 무엇이냐? 성에는 우리나라 산성뿐만 아니라 일본 성도 그렇고 중국 성도 그렇고 서양의 캐슬도 마찬가지예요. 성에는 기본적으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한 번 성벽을 뚫는다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도 성을 짓지 않습니다. 한 번 뚫고 한 번을 더 뚫어야 돼요. 그러면 외성과 내성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한 번 뚫려서 적이 몰려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주머니에 콩이나 쌀, 벌레들이 갇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주머니에 만원 지하철처럼 인파가 몰려서 꽉 갇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든지, 돌멩이를 쏟아서 그 수박통을 막 깬다든지, 그 화살이나 석궁을 무수히 쏘아댄다든지 해서 순간적으로 집단적으로 몰살을 해요. 이 순간을 견뎌야지 침공군은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 공간을 킬존이라고 해요. 이 킬존이 우리나라의 산성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산성도 동서남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그리고 한국의 지형을 이용한 것, 이것이 산성인데, 산성에는 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중국의 성은 기본적으로 읍성이잖아요. 도시예요. 혹은 군사 거점이에요. 거기 뭐 군인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군인들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군대 막사라고 한다면 생활 공간이고, 그 다음에 도시라고 한다면 거기 시민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거주지를 지키는 것이 중국 성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죠. 중국은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양의 성은 뭡니까? 성에서 가장 방어력이 높은 성은 전통적으로 중세의 서양 성으로 쳐요. 왜냐하면 중세의 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영주가 살죠. 영주의 집이자 집무실이에요. 그 다음에 영주가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 이런 영주의 코트, 법정의 역할, 그 조그만 지방 정부의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주와 영주의 가족, 그 다음에 그 영주를 지키는 엘리트 기사들을 지키는 아주 협소한 군사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성은 탑의 구조로 돼 있죠.
당연히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소수만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을 들여서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소수 정예를 잘 지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사카성 사진 같은 거 보세요. 기와 지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동양 건축물이고 서양과는 다르다 싶은 느낌이 들지만 구조를 보면 역시 일본 지방 영주, 그 다음에 그 영주의 가족, 그 다음에 그 영주를 지키는 가신들과 사무라이들을 보호하는 거주 목적이자 아주 협소한 군사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성은 서양의 성처럼 기본적으로 탑의 형태예요. 동양의 성과 캐슬은 같은 번역어로 통용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물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은 당연히 일본 성이나 유럽 성보다 우리나라의 산성은 중국 성에 가깝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의 산성이란 거는요, 기본적으로 산성 안에서 사는 주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의 산성은 주거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거지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청야를 하는 거예요. 청야란 뭡니까? 곡식을 다 불태우고 있는 거를 다 그냥 걷어서 산성에 갖다 놓고 적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적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은 허물거나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산성에 옮길 수 있는 식량 같은 거는 다 산성에 옮기고, 남은 식량은 적이 군량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게 청야예요. 우물에 독을 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산성에 갑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산성에 가서 틀어박혀요. 틀어박혀서 뭘 합니까? 농성을 하는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민간인, 군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를 악물고 최대한 버텨내면서 외적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버티기 위한 운명 공동체적 물건이 산성이에요. 산성은 폐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이 함락되면 다 죽어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성이 한번 함락되면 다 죽잖아요. 일본 군들이 그 복수심에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 복수심이 왜 들었을까요? 버티는 기간과 버티는 능력이 너무 경악스러울 정도로 오래 버티니까 일본 군들이 학을 떼가지고 분노가 차올라서 성을 점령하면 다 안에 있던 그 시민들을 다 몰살시켰던 거예요. 이처럼 퇴로를 차단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 힘을 합쳐서 싸운다. 그래서 이 전시에는 재난 상황에서는 한 번 결집했을 때는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아주 끈끈한, 모두가 모두에게 아주 헌신적인 한 팀이 된다. 그리고 평시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처럼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음해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평상시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평상시 거주지와 조선의 고려의 이런 마을과 산성의 다른 역할이고, 이 산성과 농지를 합쳐야지, 평상시의 농토와 전시의 산성에서의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합쳐야지, 동전의 양면처럼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합쳐서 생각해야 되는, 합쳐야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이중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산성 답사도 많이 다녔어요. 한 20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을 한국인의 기질을 탄생시킨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얼마나 오래 버티냐 하면요, 상대편이 이 정도 버티겠지 하고 준비해왔던 물자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죠. 그거 기본이에요. 무조건 물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럼 배고프면 축구 병들잖아요, 사람이. 축구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감염병이 돌게 되죠.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성의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외적이 산성을 포기하고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산성문이 열려서 추격군이 그때 튀어나와서 상대의 배후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도 보지만 이 산성을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산성을 지나치면 그 길게 행군 줄이 늘어서 오게 되잖아요, 외적이. 산성을 그냥 패싱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산성에서는 적의 행군로를 치죠. 적의 보급로를 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박기 하는 거죠. 국내를 침입한 외적이 도저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지점마다 산성을 쌓아두고, 그 산성을 함락시킬 거면 적의 시간을 지체시키는 거죠. 적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죠. 끝까지 버티고 함락을 안 당하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로 가자, 개경으로 가자 하고 내버려 두고 가면은 산성문들이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격대, 추적군들이 나와가지고 매복, 유격, 보급로 약탈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적의 본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의 2차 침공에서 이제 결국 현종을 잡는데 거란 본대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현종에게 이제 친조 약속을 받고 철수를 하는데, 철수할 때 압록강을 반쯤 건널 때 정성이 이끄는 고려군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뒤를 치잖아요. 이 뒤를 친 부대는 원래 그 거란의 성종이 구경 못했던 군대예요. 구경을 못했어요. 구경한 군대는 통주전투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을 와해시켜버렸잖아요. 괴멸시켜버렸어요, 거란군이. 그러면은 이 압록강을 반쯤 건넜을 때 이 거대한 뒤치기를 했던 부대는 뭐냐? 산성에서 튀어나왔던 부대들인 거예요. 이것이 산성의 역할입니다.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는 고여주고 그 다음에 우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물이 빠져나갈 때 그 물이 만약에 계속 고인물 갇혀있는 구조면 물이 썩잖아요. 물이 또 어느 정도는 그 산에 있는 하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식량은 어떻게든 식량은 뭐 쌓아두든지 끌어안고 자든지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식량을 버리겠어요? 식량이야 어떻게든 되잖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쌀 한 줌만 있어도 사람이 버티려면 하루는 버텨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물이 중요하냐? 물이 있어야 콩나물을 키워 먹어요. 콩나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콩이 정말 중요해요. 동아시아에서는 이 콩은 뭐 가볍잖아요. 콩 자체는. 근데 이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콩을 가볍기 때문에 산성에 들고 갈 수 있는데 이 산성은 물이 확보된 곳이어야 돼요. 콩을 물에 담궈야 그 싹을 틔워가지고 콩나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래야지 콩나물에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그 전시 상황에 전투식량만 옛날에 전투식량 다 주먹밥 이런 거잖아요. 전투식량만 먹으면서 겹힐 수 있는 비타민 C를 비롯한 무기질,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콩나물이 보충해 줘야지만이 그 병에 안 걸리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콩나물은 그늘에서 물이 있는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실내에서 안정된 공간에서 콩나물을 싹을 틔워서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방전, 농성전을 하게 되면 콩나물을 싹을 틔워서 키워 먹기가 성내 사람들은 유리하죠. 밖에서 텐트 치면서 콩나물 키우기는 애매하죠. 포위한 공격군 입장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와 성밖은 이 건강 상황에서도 그런 유불리가 있어요. 물론 성을 틀어막으면 성간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성 밖을 격격히 포위하고 있으면 이때는 또 공격군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대대적인 외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대적인 임진왜란 같은 전면전 상황에서 항상 왜군이 이 공성을 하다가 포기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조선 그 성에서 조선군이 버티고 있잖아요. 왜군이 물러갈 때가 있잖아요. 항상 구원군이 왔을 때예요. 이 성을 어떻게 한번 따먹어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막 죽고 병 들어가면서 왜군이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팽팽해. 근데 조금만 더 쪼이면 쟤네 뭐 항복하든지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일본군 입장에서 쟤네 벌써 굶은 지 한 4일은 된 것 같은데 쟤네 더 이상 못 버티. 이거 생각하면서 왜군들도 버티는 건데, 그렇게 팽팽하게 버티다가 조선군 구원군이 와버리면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성이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구원군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왜군이 포위되는 거예요. 성과 구원군 사이에. 그럼 이 구원군은 어디서 온 거냐? 이 구원군도 산성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산성이 알박기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는 국가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해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현무미사일, 북한으로 치면 그 핵무기 발사하는 그 군사시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인 핵심 군사시설이 산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산성과 산성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산성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되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죽고 함께 살기 위해 전략시설에 틀어박힌 후 최대한을 버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현대의 산성이 적용되기는 힘들어요. 산성이란 물건 자체가. 왜냐하면 화포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포 한 방에 성벽이, 전통적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성은 관광지가 됐어요. 한 19세기부터는 성은 관광지가 됐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포 한 방이 무너지는데, 그때부터는 성의 역할을 벙커가 대신하죠. 참호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참호전이라고 하지 성 공방전이 없잖아요. 아니 대포 한 방이면 유서 깊은 800년 성이 대포 한 3방이면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군사적으로 성은 더 이상 군사시설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산성의 관념은 현대에도 남았어요. 산성의 관념은. 그거는 뭐냐면, 자,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우리나라가 미군 편에서 파병을 했잖아요. 파병을 했어요. 이 정글지대에서 월남군을 맞아 싸워야 되는데, 이 베트콩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 정글이 너무 홈그라운드잖아요. 너무 홈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고 부배 트랩에 당하고. 그래서 이 최명신 장군이와 한국 그 파병 부대 수뇌부가 무엇을 개발했냐? 중대단위 전술기지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중대단위 전술기지. 그러니까 정글이 베트콩 너네의 홈그라운드라면 우리는 너네의 홈그라운드 안에 우리의 홈그라운드를 이중으로 짓겠다. 너네의 홈그라운드 안에 우리의 홈그라운드를 짓겠다. 이거는 몇 중으로 철조망 다음에 뭐 부비트랩 다음에 철조망 이렇게 해가지고 몇 중으로 그 전술기지를, 베트남 그 적진 한복판의 전술기지를 이렇게 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대 전술기지예요. 전술기지를 앓아가서 틀어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홈그라운드 안에 베트콩 입장에서는 남의 홈그라운드가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 자기네 홈그라운드 정글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든 타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나라 중대 전술기지를 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베트공은 우리나라 중대 전술기지를 나중에는 전술기지를 함락시켜서 본인들이 베트공 측이 가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초반에는 연전연패를 하는데요. 교환비가 말도 안 돼요. 1대 20, 1대 100. 우리나라 중대 전술기지를 베트공이 함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산성 수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성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거는 퇴로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대 전술기지는 우리나라 이제 청룡부대 해병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해병대들이 중대 전술기지 안에 들어가서 틀어박혀 있으면 1개 중대가 막 2개 사단을 베트콩 2개 사단을 물리치고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퇴로가 없다는 건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퇴로가 없어요. 중대 전술기지는 갇힌 구조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산성과 똑같아요. 그 관념이 산성과 똑같습니다. 그 중대 전술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서로 엄청나게 옛날에 내무부조리가 정말 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무부조리가 가장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책을 쓰기 위해서 국군보훈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월남전 파병하셨던 분들 어떤 식으로 중대방어 전술기지 전투를 치르셨는지 인터뷰를 한 10대분 했거든요. 엄청나게 처절해요. 그러니까 그 내무부조리가 심각해서 나한테 총만 주어지면 실탄만 있으면 저 고참 쏴버린다, 간부 쏴서 죽여버린다 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중대방어 전술기지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자마자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싸웠다는 증언을 제가 여러 번 채록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온몸에 수류탄을 감고 싸우다가 실탄이 떨어지면 베트공 10몇 명하고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대 전술기지도 외성, 내성 그 중간에 킬존이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전우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베트공한테 그 수류탄 잘못 맞아서 두 다리가 떨어져 나갔던 해병이 있었다고 하는 그걸 목격한 그 전우의 그 목격담을 봤는데 이 두 다리가 떨어져 나간 해병이 전술기지 안으로 침입하는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베트공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려가면서 싸웠다 그런 식으로 헌신적으로 싸웠고 그렇고 해서 너무나 잘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중대 전술기지 이 전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군들이 엄청나게 혐오했어요. 쟤네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와서 그런지 전투하기 싫어서 그냥 성 안에 틀어박히려고 작정했구나 라고 해서 중대전술기지 위에다가 헬기나 장갑차가 지나가면서 찝차가 지나가면서 그 한국 해병대 머리 위로 이제 그 기관포탄을 두두두두 쏘면서 지나갔대요. 그건 뭐냐면 경고죠. 욕하는 거죠. 이 비겁한 놈들. 정말 우리끼리 맞짱하면 떠벌텨?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중대전술기지가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싸워보려고 만들었던 기지였고 그걸로 전황을 엄청나게 크게 반전시키고 귀신 잡는 해병대 소리를 듣고 중대전술기지에 정말 큰 패배를 몇 번 당하고 나서 호치민이 베트남군에 명령을 내렸거든요. 중대방어 전술기지, 한국군 중대방어 전술기지 공격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베트남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미군들도 감동해서 이렇게 찝차 타고 지나가면서 뭘 이렇게 던져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조니워커병, 위스키병. 그걸 던져주기. 우리가 너네 오해했다. 선물이야. 이거 마시고 기분 풀어. 이런 뜻으로. 그래서 지금 중대방어 전술기지는 전 세계 모든 사관학교의 기본 교류입니다. 미군이 퍼뜨렸어요. 미군이 우리나라 중대방어 전술기지 월남전에서 하는 거 보고 그거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지금 미군은 해외에 원정을 가거나 파병을 가면 중대방어 전술기지 형태의 기지를 반드시 구축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관념이 달라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모방해서 짓는 방어전술기지는 퇴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경우에 모두가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관념은 역시 미국인들한테 조금 힘든가 봐요.